네, 5월 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미중 협상 그리고 관세라는 그런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위로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이라는 점 네. 그리고 지금 같은 높은 관세율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글로벌 경제 및 금리, 환율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입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4월 3일 날 미국 트럼프 정부는 130개국,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각국에 최소 10%에서 최고 90%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90일간의 관세에 대한 유예를 했고 90일 동안, 그러니까 약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에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는 당초 전망보다는 훨씬 더 컸습니다. 지난 2024년에 트럼프 당선 공약은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0%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최소관세는 10%고 보편관세, 상호관세는 대략적으로 한 25%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34% 관세를 좀 부과했는데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국과 무역 마찰을 겪으면서 관세를 계속 올라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145%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트럼프 취임 전에 2.85%에서 최소 16%, 최고 39%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10에서 20%의 관세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최대 한 2배 정도까지 관세율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수출, 교역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출에 민감한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은 이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주요국의 수출 감소와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거의 한 45%에 달하기 때문에 성장률도 5%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1.1%포인트의 성장률 감소가 예상되고요. 이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관세에 대한 다른 영향들이 미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누적 관세로 인한 미국의 성장률 둔화폭이 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0.8%포인트의 성장률, 면목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물론 지금 관세 협상이 이루고 있지만 관세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0.3에서 0.5%포인트, 특히 아시아 국가들, 수출에 민감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1% 이상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 경제 역시 수입이 줄고 그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된 관세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달러 자산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 단기와 장기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등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아니면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9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로 거의 8% 이상 급락했고요. 결과적으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지수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달러 자산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나빠질 것이다.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달러 자산을 피하게 되고 이 달러 자산을 피했던 자금들이 다른 선진국 쪽으로 움직이는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영국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머니무브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두 번째 무역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감소, 결국에는 관세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이들 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보였던 달러 자산 리스크, 관세 전쟁과 달러 자산 리스크가 5월 달에도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트럼프 정부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빅6들 국가들, 또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인도,
뭐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협상은 또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에 대한 협상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거의 단절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교역이 단절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과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은 뭐 전 세계 교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를 깎아먹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2기는 중국에 더욱더 강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는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0% 관세 부과지만 지금은 전 품목에 대해서 145%, 뭐 중국은 125%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차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교역, 전 세계 GDP 거기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변동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5월 달에는 가장 큰 난제가 될 것 같고 이 난제가 어떻게 풀릴 거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채권 금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뭐 4월달 금리가 워낙 변동이 컸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금리가 뭐 한 하루에도 10bp 이상 올랐고 네. 또 반락하고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관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발 관세와 미국의 장기 금리 등락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상호관세의 이제 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워낙 강했던 점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선 4월에 이제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 좀 미국 금리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원래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도 뭐 관세 관련 언급을 계속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커졌던 점을 반영해서 네. 10년물 금리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상호관세 강조가 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경기에 좀 침체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네. 좀 우려가 커지면서 네.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한 3.8% 후반까지 뭐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선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마진콜이나 뭐 그런 거를 메우기 위해서 좀 미국 국채를 팔았다. 그런 뭐 이야기가 있고 뭐 중국의 매도설도 있기는 한데 데이터로 네.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를 것 같고 네.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트럼프발 정책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하된 게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채 매도세를 좀 불러오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10년물 금리가 이제 한때 4.6%까지 그렇죠. 올라가는 네. 이제 급격하게 이제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좀 유예하는 이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상호관세가 좀 유예가 되자마자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다시 좀 침체 가능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이걸 반영해서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미국 국채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봤던 자산인데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달러 국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3.8에서 4.6% 사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거의 큰 손실이 난 거죠. 다행히 이제 협상 이후로 좀 안정이 됐지만 또 이렇게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머니무브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 어디로 주로 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지금 판단하기로는 약간 이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로 지역이나 그 일본 쪽으로 많이 갔다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금리가 지난 유로 지역 이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으로 국제 금리가 상당폭 많이 올랐었는데 그 상당폭 올랐던 거를 이번에 대부분 다 되돌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 채권도 같이 강세를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했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둘 다 강세를 보였다는 건 결국은 그 이제 뭐 미국 자산에 대한 좀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금리 변동성이 좀 많이 높기는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좀 올리는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되면 일본의 경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금리가 되게 변동성이 높았는데 결국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엔화 자체에 대한 수요로 좀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그렇죠. 점이 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가 생각보다 컸고 그게 미국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면서 달러를 피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네. 그 자금들은 그나마 다음으로 안전했던 유로나 아니면 일본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쪽에도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 국채 선물을 또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입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자체의 펀더멘탈적 요인에 의해서 좀 많이 더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그렇죠. 역성장이었죠.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4월에는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5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미리 이제 좀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매수하면서 금리를 좀 끌어내리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달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지만 이제 5월달에 있죠. 5월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가 역성장이 났어요. 뭐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예고는 됐던 부분이었고 한국은 이창용 총재도 1분기 성이 안 좋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역성장까지는 좀 못 봤지만은 일단 역성장이 났고 그로 인해서 한국 성장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5월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도 더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5월달 금통위랑 우리나라 최종 금리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5월달 금통위는 뭐 앞에서 이야기를 한 만큼 그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달에 이제 같이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될 텐데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1.5%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당폭 낮아질 것은 이제 뭐 당연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대신 어느 정도가 제시가 될 것 같으냐까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1%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발표를 했고 그게 실제로 집행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다면은 뭐 1% 초반대의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성장률이 부진한 점을 반영을 한다면은 올해 연말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시장이 좀 기대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25에서 2.0%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차원에서는 2.0%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그럼 하고 있고요. 5월에 금리를 한번 내리고 또 두 번 더 내려야 되는 거죠? 네, 두 번 더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최종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추가적으로 1회 정도는 더 인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지금으로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글로벌 무역 둔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때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충분히 높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최종금리 레벨을 조금씩 하향 조정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한 45bp 정도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물이 2.2%까지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 초반까지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5월 말에 금토가 있지만 또 5월 달에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가 또 있죠. 미국 연준의 FOMC가 사실 예전에는 5월 1일이었는데 이번에 5월 8일이에요. 늦어졌는데 이번 FOMC가 또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 FOMC에서 금리 나이가 좀 상률이 좀 높기 때문에 5월 FOMC에서 과연 연준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화정책 방향이랑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최근에 또 트럼프하고 사이가 또 상당히 안 좋아져서 5월 8일에 있을 5월 FOMC에서 뭘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하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좀 협상이 진행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은 되게 낮은데 기대 인플레이션 워낙 높은 그렇죠. 상황이 너무 높죠. 두 개의 괴리가 있어서 반영했을 때 아무래도 정책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5월에는 예, 그렇죠. 5월에는 그 물가나 뭐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주목해야 할 거는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느냐가 네. 중요를 할 텐데 네.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또 데이터로서는 아직 이제 미국 실물 경기가 둔하고 있다는 조금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연준의 기본적인 양대 채무로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두고 있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결국 금리를 인하하려면 4월 고용 지표보다 훨씬 더 나빠져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5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4월달 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를 네. 뭐 달러 앞에서도 계속 내왔던 것처럼 뭐 달러 회피, 달러 자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죠. 뭐 주식, 채권 모두 약세를 보였고 달러도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죠? 네.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달러가 급락했던 요인과 그 영향이 달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빠른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4월 초에 104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1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고 네. 사실 연초에는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99포인트 정도 되니까 10% 이상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떨어지기는 했지만 달러 인덱스만큼 떨어지지 못했는데 일단 달러부터 살펴보자면 관세 정책에 대한 뭐 불확실성,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달러 약세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뭐 해임하겠다 이런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슈까지 벌어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달러 약세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달러가 약해진 건 맞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건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유로나 엔 같은 선진국 통화 대비 확연하게 약해진 거거든요. 네. 반면에 한국 원이나 뭐 중국 위안 같은 신흥국 통화들은 네. 달러 대비 퍼포먼스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소위 이렇게 뭐 선진국 통화와 신흥국 통화 간의 어떤 좀 차별화, 네. 좀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세에 대한 민감도 차이에서 비롯하지 그렇죠.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뭐 위안화가 약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국 원화 뭐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뭐 제조업 비중이 높고 좀 수출 의존형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관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내릴 수 있다라고는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관세 자체는 부과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수출 의존형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들 신흥국 통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는 비단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이제 관세로 인한 좀 글로벌리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관세 민감도 그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원화가 보면 달러 원 환율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로 원 환율, 뭐 엔원 환율, 영국의 파운드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0% 이상 또 올랐어요. 그 원화 자체가 뭐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얘기한 것처럼 관세 민감도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또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거냐 중요하잖아요. 또 5월달엔 뭘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화 저평가의 원인이 관세에 있는 만큼, 그렇죠. 뭐 앞서도 이제 뭐 매크로 파트나 금리 파트에서 말씀하셨듯이 관세 협상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미중 협상부터 봐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네. 중국은 반대로 이제 125%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뭐 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율을 뭐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뭐 중국에서도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네. 그런 조치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저 이런 부분에서 좀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제 고율 관세 같은 경우는 미중 양국 경제에는 결국에는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도 앞으로는 좀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점차 낮추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협상뿐만 아니라 한미 협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4월 29일에 이제 장관들끼리 네. 통상 협의가 있었죠.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인 관세율 인하 같은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이런 관세 협상 테이블이 앞으로도 유지될 건지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동차에 매긴 관세가 25%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출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왔던 소식이 미국 측에서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환율 정책을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측에서 만약에 한국 측의 원화 절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도 원화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2+2 협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환율이 미국에서 요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제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원화 절상을 해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국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환율이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지금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어떤 관세 전쟁, 그리고 국내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좀 뭐 환율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게 크게 낮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이제 개입을 하려면은 외환 보유고를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뭐 원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달러 매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환율을 넣지만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양국 간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뭐 일단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달러에 대한 지위 아니면은 달러 절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한미도 중요하지만 미중 협상도 중요하고, 미중 협상이 아까 50%까지 또 관세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5월 달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미중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변수가 좀 하나 있습니다. 네, 미중 협상이 기대하던 것처럼 뭐 잘 흘러갈 수도 있지만 네. 잘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양국 경제에 뭐 관세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또 이제 미중 갈등은 또 근본적으로 패권 경쟁의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가 좀 약해지면서 원화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려면 과거 1차 미중 무역전쟁 시기를 네.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2020년 1월까지 무역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최대 8% 절하됐고요. 그때 당시 원화 같은 경우는 최대 9% 절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같은 기간에 달러 인덱스가 5% 상승한 걸 감안을 하면은 네. 순수한 이제 위안화와 원화의 절하폭은 한 3에서 4% 정도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라는 소리인데 만약 이번에도 미중 갈등이 과거처럼 1년 6개월처럼 좀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위안화를 좀 평가 절하할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원화 특성상 중국 위안화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원화도 같이 따라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달에 협상이 잘 된다. 뭐 한미든 미중이든 협상이 잘 된다면 어떤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그로 인해서 환율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차 무역전쟁 시기 때도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나서 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중국도 화답을 했고 네. 실제로 트럼프도 관세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5월 달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네, 위에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은 밑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그 경우가 보통 이제 G20 뭐 정상회담 때라든지 네. 아니면 뭐 APEC 회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굵직한 좀 회의에서 뭐 좀 관세율 인하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G20 정상회의가 있고 네. 또 이제 연말에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회담이 있죠. 이런 시기 때도 뭐 트럼프가 탑다운 전략을 사용을 해서 뭐 관세율 인하 같은 뭐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미중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양국 경제에 결국에는 이제 부담이 됐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협상을 통해서 낮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점점 좀 낮아질 것 같은데요.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또 파월 의장에 대한 그런 압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측면에서도 달러에는 별로 좋지 않은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뭐 소비 심리 지표들도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이제 관세의 영향으로 뭐 실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맞춰서 달러도 점점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달 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5월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미중 협상 그리고 관세라는 그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좀 위로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이라는 점 네. 그리고 지금 같은 높은 관세율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5월달 환율은 좀 더 아래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5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1370원에서 14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금리, 환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관세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협상이 진행 과정이 아마 5월달 내내 뉴스에 나올 것 같고요. 5월달엔 또 5월 초에 FOMC도 있고 5월 말에는 또 한국은행에 금통위 회의도 있습니다. 통화정책 회의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은 일단 관세가 사실상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경제에 부정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는 이제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나왔던 4월달에 보였던 달러에 대한 리스크,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채권이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만 본다면 경제 나쁘다는 얘기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거고, 금리를 내려간다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하방 요인이고요. 또 관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달러가 5월 달에 좋아질 거냐라고 보기는 쉽진 않아요. 또 물론 협상 과정이 또 있겠지만,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1대1로 협상을 해야 되지만 미국은 다자간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오히려 미국이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달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 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뭐 한미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중 협상도 봐야 되고, 근데 그 이상의 지금의 관세보다는 더 높게 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관세 협상은 오히려 이제 달러 환율의 하방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미중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오히려 위안화 절하 쪽으로 만약에 튼다면 그거는 이제 원화의 약세 요인이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관세 협상이 좀 뭐 무난하게 아니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환율에는 좀 하방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